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네. 힐링 가족분들이랑 인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 경력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지금 미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현재 언제나 금리하고요. 또 하나 EDI.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금리 상황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하는데, 지금 처음에 이제 인하한다 그랬다가 쏙 들어가고 뭐 이제 지금 인상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초 전망과 달리 미국 긴축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죠.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를 향해 꾸준히 하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는 이유도 물가 안정이 연준의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이랑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뉴스 다들 들으셨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요 안정적으로 2%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여전히 3%대에 머물러 있고요. 물가 지표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연준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물가 지수라고 많이 부르죠. PC 물가 지수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에요. 고용 시장이 뜨겁다라는 것은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크다라는 것이 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소비가 줄지 않으면 당연히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이고 고용 시장도 뜨겁다 보니까 앞으로 딱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완화시키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나올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인하 9월이 조금 유력했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하 가능성 50% 미만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미국 30년 국채 ETF 투자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TLT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레버리지인 TMF도 많이 하셔서 이 미국 3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많으신데, 금리 인하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레버리지까지 쓰셔서 베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현 시점에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질문에서도 주셨지만 일부 강경파의 의견처럼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속도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 30년 국채 관련 ETF는 오히려 가져야 아닌가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물가하고 고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고용은 얼마 전에 거의 이제 날아갔다고 보면 되고, 네. 미국도 기사들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그 물가 상승률이 또 2까지 안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채권, 30년 채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년 4월인가 5월부터 다들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 고점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1년이나 더 지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 지금 손해가 엄청 나실 거예요. 맞아요. 채권도 물론 어렵지만 주식보다 그나마 채권의 알고리즘이 조금은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해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투자는 확실히 예측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네. 혹시 한국투자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네. 이렇게까지 예상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그건 거짓말이고, 사실은 엔비디아의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 지속될 것이다라는 저희는 전망은 하고 있었어요. 사실 반도체 산업 내에서 수년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사실 1등 기업이 어떤 2, 3등 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등 기업이 훨씬 더 좀 앞서 나간,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화되는 모습들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주시장에서 워낙 엔비디아에서 투자 경험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갑자기 AI 때문에 갑자기 주목받은 회사가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절대 아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GPU 시장 내에서는 수년부터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게 $100던 엔비디아가 $400까지 갔을 때 그 모멘텀이 비트코인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채굴 열풍 때문에 엔비디아 GPU 공이 났었어요. 근데 사실 GPU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만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타사의 GPU는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엔비디아 GPU는 공이 났다? 그럼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은 그게 다 이제 경쟁력가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명확한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11월 29일에요. 국내 ETF 시장에 그동안 세상에 없던 유형의 ETF입니다. 단일 종목 ETF예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30%랑 채권 70%로 구성된 채권 화평 ETF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ACE ETF이 엔비디아였어요. 당시에 나왔던 게 애플,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였어요. 그 말씀하신 종목 저 기억이 나는 게 그 엔비디아 30하고 그 무슨 채권 70가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게 그때 20년 중순 말에 나왔죠. 11월에 나왔어요. 11월 네. 그거 많이 올랐겠다. 채권 비중은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 종목 30% 주가가 워낙 네네. 뛰어나다 그런 것 보니까 같은데. 채권 그리고 화평인데도 성과가 상당히 좀 잘. 벌써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에 이어서 이테크 반도체가 증시를 계속 주도할 것 같은데 에이스 ETF는 혹시 이런 흐름 또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계신지? 네, 일단은 뭐 상반기 주시장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가 시장을 올해도 견인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실적이죠. 시장이 불안할 때 믿을 것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2일 엔비디아를 끝으로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종목이 모두 이제 컨센서스를 통해하는 실적을 시장에다가 맞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I죠. AI라는 성장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효과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작년에 사실 챗 GPT 3.5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가 이 AI를 굉장히 호기심, 어린 시각으로 좀 바라봤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성장주를 바라볼 때 성장에 뒷받침이 되는 성장주냐 아니면 물 먹는 성장주냐라는 것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AI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성장하는 것이 숫자로 입증이 되고 있는 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분기 실적, GPT나 그래 제미나이 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 AI를 보면서 그 성장을 체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시장은 계속 AI 수혜주들을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싶습니다. 빅테크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담입니다만 그 미국의 이제 대당주들이 전 세계에서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투자하기 전인데 그때 $1,000억 애플이 $1,000억 돌파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더 안 오른다. 맞아요. 그랬는데 수년 있다가 애플이 $1조 돌파합니다. 이거 10배 오른 거잖아요. 맞아요. 미쳤다. 이제 더는 안 오른다 했는데 지금 대장주 빅3 거의 $3조에 육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넘었죠. 그렇죠. 지금 2, 3등도 $3조 지금 비등비등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런 시대인데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AI 산업의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다는 생각합니다. 그 맞아요. 인베스팅에서 실적 네. 보면 그래프 있잖아요, 두 개. 보통은 이게 쭉 올라가는 것도 잘 나왔다 하는데 엔비디아 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엔비디아의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의 실적이 약간 AI 산업의 어떤 성장의 기준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이제 빅테크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엔비디아 매출액이 그러니까 한화로 34조 원 정도. 그 중에 약 40% 그러니까 13조 원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 이 4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는 있어요. 정확하게 엔비디아가 밝힌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처럼 엔비디아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그야말로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AI 경쟁에서 승리를 못하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기업의 존폐가 약간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금 깔려 있다고 보시면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PC에서 모바일 세대로 전환을 하면서 이 모바일 생태계에 적응한 기업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1등 기업조차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이거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I에 언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투자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빅테크들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빅테크들이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현장 보시면 이 팀의 자신감 모습 젠슨왕 한번 또 보여줬죠. 그러니까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다들 기억을 하시는데 그 뒷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엔비디아와 협업해 데이터 센터를
주고 있다. 왜? 생성형 AI를 위해서 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시절 경영이라는 게 빅테크였는데 빅테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체들 AI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젠슨 항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말 테마는 절대 아니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수년간 AI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무려 60에서 70% 달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우리나라 최강의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100만 원을 팔면 뭐 10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와 100만 원 팔면 60만 원, 70만 원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순이익이 엄청나게 창출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뭐 네네. 부연 설명 드리면 엔비디아가 발표한 매출 총이익률이 78%거든요. 쉽게 말해서 10,000원 팔면 8,000원 남긴다는 얘기예요. 78%? 네. 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78% 높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네.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 결정권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감안했을 때 딱히 경쟁자들의 진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대장주를 투자할 때 그 독과점. 회사는 이제 이 제품은 이 회사 아니면 못 만든다. 대장주를 네. 투자하려는 모멘텀에는 이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깨지는 순간 잽싸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죠.